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1번지 박영환입니다. 돈봉투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합니다. 검찰은 난색입니다.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거죠. 일방적 출두를 통한 검찰과의 신경전, 기싸움은 정치권에서 아주 흔한 풍경이죠. 20년 전입니다. 야당의 한나라당 총재였던 유해창도 그랬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 수사를 하던 검찰이 측근 변호사를 긴급 체포하자 돌연 출두했습니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말이죠. 네, 이 본인 사망을 알리는 부고장만 빼고 정치인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오늘 어떤 색깔의 메시지를 낼지 궁금해집니다. 박영환의 시사 1번지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장,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첫 주제는 이제 국민의힘 관련 사안으로 좀 풀어갈 텐데, 여당 소속 패널 이제 모처럼 두 분 나오셨는데 조금 뭐 표정이 어둡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왜 그래야 되죠? 네. 자, 이제 어제 이제 각종 그 발언, 설화 논란을 빚었던 이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이제 국민의힘이 시작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또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터져 나왔습니다. 자, MBC의 단독 보도였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고 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에 있는 기간에 마이크 줬을 때 그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쓴다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건. 네, 뭐 잘 들리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뭐 비교적 듣는데 큰 무리는 없으셨죠. 자, 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면서 태영호 의원에게 이 한일 관계에 대한 그 대통령을 좀 옹호해달라, 이런 발언을 압박했다, 이런 뉘앙스로 좀 들리거든요. 자, 이 태 의원은 이제 이 보도가 나오자 MBC 보도에 이제 강한 유감을 표했고, 의정 활동을 전념하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인데 좀 내용이 과장됐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네 분에게 좀 질문을 간략하게 드려볼게요. 자, 이게 녹취가 있는데 사실일 것 아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 입장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김영주 전 의원님. 예, 저는 이제 절반 정도 사실이고 절반 정도 가공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 100%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는 힘들 것 같고, 지난번에 김재원 최고에 대하여 징계 부분에도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한 바 있다, 이런 언론이 나온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것이 어떤 본인의 징계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있다, 또 그런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사실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 곧이곧대로 이걸 다 뭐 들을 필요가 있느냐, 본인도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공천 문제, 일본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좀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봅니다. 우리 장진영 변호사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이제 태용호 의원하고 이진복 수석 간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게 아니고, 네. 태용호 의원이 이제 자기 보좌관들 모아놓고 이렇게 한 얘기, 그게 이제 어떻게 새 나갔어요. 참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이제 태용호 의원 얘기는 이게 그 보좌관들이 자기 공천 문제 때문에 좀 설왕설래가 있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좀 과장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또 일단은 이진복 정무수석은 그런 부인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이게 진실 게임 같이 되는데, 이거 확인할 방법은 뭐 그 두 사람 이진복 수석 간의 녹취록이 확인되지 않는 한은
뭐 이거는 열릴 수 없는 그런 그 진실 아닌가, 진실의 항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김두수 소장님은 네. 일단 뭐 거의 사실이라고 보고요. 거의 사실 예. 몇 퍼센트 정도 사실로 거의 뭐 95% 이상 사실이라고 95%. 봅니다. 조금 이제 뭐 전달 과정에서 조금 가장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내용 자체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점에서 95%의 일단 가능성이 뭐 한일 문제 당시에 네.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전폭적 지지를 하거나 막 이렇게 옹호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태용 의원이 뭐 이런 공천 문제 이런 거 항상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 지역 강남이라고 하는 그 지역도 이렇게 현상이 있고 이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의 역할이 또 그런 거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정무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리고 절반은 여당에 절반은 야당에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정무수석 역할인데 일단 그 정무수석이 이제 어떤 선을 넘은 거는 공천을 이야기한 거는 선을 넘었죠. 네. 이거는 뭐 법률적 문제도 되고 실제로 이걸로 뭐 유죄 판결까지 받았으니까.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당 최고위원을 압박하고 있다는 게 이제 확인된 거죠. 네. 이민찬 부대변인 이제 당내 소식이 가장 정통한데 뭐 이것 때문에 당내 분위기가 좀 뭐 술렁입니까 아니면 그냥 곧 넘어갈 그러니까 스치는 바람 같은 문제다 이런 분위기인가요? 뭐 술렁이지는 않고요. 네. 저는 이 두 사람이 만난 것 이외에는 다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태영호 최고위원의 그날 발언을 좀 찾아봤어요. 네. 어떤 말을 했는지. 네. 그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외교안보 통일정책 정상화를 위해 기여하겠다.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 이런 말을 당일 최고위원 모두 발언에서 했거든요. 네. 이 내용은 태영호 의원이 그 녹취록에 나온 것과는 약간 맥을 같이 한 거거든요. 한일 관계나 여러 논란에 대해서 자기가 집권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거기 때문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거를 문제 삼았다는 거는 정황상 맞지 않고요. 일단 그리고 이 시기적으로도 뭐 전당대회 직후에 총선이 1년 이상 남았는데 공천을 얘기한다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말씀하신 게 전당대회에서 태영호 최고위원이 뽑히고 난 그 다음 날 맞습니다. 만난 거죠? 3월 8일 전당대회가 네네. 있었고 3월 9일 최고위원 회의가 오전에 있었고요. 그날 저녁 때 만났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태영호 의원의 발언은 의원실 내부의 문제, 향후 최고위원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개인 의원실 내부의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정치부하고 사회부 기자를 이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녹취록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MBC에 전달이 됐고 또 이 녹취를 누가 했을까 이게 사실 궁금해지거든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아마도 그 보좌관이 회의하는 과정에서 녹음을 했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도 정호성 녹취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최순실 씨하고 이제 세 명이서 대화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취임사를 어떻게 고칠까? 사실 내용이 뭐 나쁜 건 없어요. 뭐 좋게 고치자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나중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제 핸드폰이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이게 흘러나왔는데 이것도 좀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왜 그러면 녹음을 하냐? 꼭 네.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보니까 뭔가 업무 지시를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상당히 많이 녹음을 해요. 그래야 이제 자기가 빠뜨린 게 있는지 없는지 녹음을 다시 들어보고 점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상사고요.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녹음해서 그 지시 사항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인데 이제 2달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 2달 과정에서 뭔가 그 보좌진의 인사이동이 있다든가 불이익을 당했다든가 이럴 때 뭐 그 요즘 보좌진이 할 수 있는 그게 잠깐만요. 우리 김두 소장님이 이제 보좌관 인사이동 뭐 이런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해서 어떤 다른 목적에서 그거를 언론에 흘렸을 수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인데 예, 예. 이민찬 부대변인은 확인된 건 없죠. 그 관련 전혀, 보좌관 네, 관련해서. 확인된 건 없고요. 네. 아직 의원실에서 몇 분이 이동했다, 어느 방으로 갔다, 네. 뭐 내부적으로 이렇게 내 얘기가 나오는 건 아직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의문이 남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점 자체가 이제 태용호 의원에 대한 이제 징계가 본격 거론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좌관의 이동이 없었고 보좌관 중에서 누가 그거를 흘릴 이유가 없었다면 과연 그러면 누가 이거를 한 달 이상이 훨씬 지난 시점, 2달이 가까워오는 시점에서 언론에 전달했을까?
이게 진짜 궁금하지 않습니까? 장진영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이게 뭐 녹음이야 보좌관들이 했을 겁니다. 네. 뭐 다른 사람이 했으면 그건 도척이잖아요. 네, 그건 통비법 위반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보좌관들이 이제 뭐 아까 김두수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목적으로 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MBC에 전달됐느냐 이게 문제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도 상당히 지났고 그런데 이 부분이 근데 시기적으로 좀 미묘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이 그 아주 문제가 될 만한 그건 또 그렇게 충격적인 내용은 또 아니거든요. 들어보면. 예. 근데 두 달 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를 알고 이렇게 했다?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아마도 내부적으로 뭔가 태영 의원실 내에서 내부적으로 뭐 그런 인사 이동이나 이런 게 있었고 그 과정에서 비품 같은 거 있잖아요. 녹음 이거 해서 USB 파일 같은데 녹음을 했겠죠. 보관을. 네.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가서 이게 분실이 된 건가? 그러면 이제 그래서 유출이 됐나? 오늘 장 변호사님의 추측은 네. 이게 어떤 뭐 보좌관이라든가 태용호 의원 쪽이라든가 어떤 의도를 갖고 언론에 전달한 건 아니고 비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돼서 그 기자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 이런. 네, 그래서 의미인가요? 그걸 습득한 기자나 예. 외부인이 그걸 쭉 이제 들어보고 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좀 골라냈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태용호 의원 의원실 내부에서 보좌관이 이런 짓을 했다 그러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죠. 태용호 의원한테는 심각한 문제죠. 아무리 인사 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저는 김영기 의원님 예. 어떻게 보세요? 정말 이게 의문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글쎄 이제 두 가지 경우라고 봐야죠. 이제 뭐 네. 했다면 첫 번째 경우는 김두수 소장 얘기한 것처럼 자기 인사에 굉장히 그 위험감을 느낀 의도적 유출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업무론적인 얘기지만 더 심각하게 본다면 당에서 징계위원회에서 태영 의원은 굉장히 심한 징계를 주기 위해서 보좌진의 이런 내용들을 일부러 유출시켜서 더 어려운 지경에 가게 만드는 그건 뭐 그냥 업무론적인 겁니다. 이런 뭐 합리적 개연성과 떠나서 왜 이 시점에서 굉장히 태영 의원을 입장 곤란하게 하는 또 혹은 이진복 수석까지도 힘들게 만드는 이거는 방금 장 변호사께서 그냥 충격적 내용이 아니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충격적 내용. 첫째 대통령이 공천한다는 게 정확하게 얘기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최고위원 당의 여당 최고위원의 발언 하나하나를 정무수석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넣어라 빼라를 얘기한다는 게 지금 방금 우리가 좀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당에서도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는 지점이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충격적이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굉장히 어쨌든 이진복 수석 태영호 의원 최고 둘 다에게 굉장히 위험을 높이는 그런 부분을 만약에 그 보좌관의 어떤 악의적인 유출이 아니라면 더 나쁜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요건 제가 좀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용 자체를 보면 이 그 한일 관계 가지고 왜 최고위원회에서 뭐 제대로 된 발언을 안 나오냐 뭐 이런 내용이 반이고 그 뒤가 이제 그 당신이 마이크를 잘 활용을 하면 공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뒤 후반부죠. 앞부분은 저는 뭐 정무수석이 최고위원들하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뒷부분인데 그렇죠. 예. 뒷부분에서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대통령이 공천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고 공천 문제 그것이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선회를 하면 당신이 그렇게 잘하면 공천도 잘 될 것이다라는 덕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주 좀 엄격하게 보면 왜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언급하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할 수 있는 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러나 대통령실이 공천을 한다 이런 명확한 표현은 없다. 그렇죠. 그거는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처음에 오히려 제가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 부분 반만 사실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오히려 사실은 그 정무수석을 위해서 한 얘기였어요. 이게 과연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하겠냐. 이 내용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계속 최고위원 발언을 체크해서 어떤 발언 평가해가지고
공천에 대통령 공천에 반영시킨다는 의도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설마 이렇게까지 했겠나 하는 의미에서 반은 안 믿는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 내용 갖고 저희가 이렇게 심도 있는 토론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선 이진복 수석은 오늘 아침이죠. 뭐 기자실을 찾아서 전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죠. 태영호 의원도 바로 보도가 나온 직후에 자신이 과장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복 수석은 말한 적이 없고 태 의원은 자신이 과장한 얘기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내용이 맞다 아니다라고 토론하는 게 저는 뭐 합리적인지 의문이 들고요. 그런데 이 이제 부분은 저는 솔직히 전직 의원으로서 보좌관 심의기 관리용으로 이런 발언을 하는 국회의원을 본 적이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보좌관을 데리고 쓰든 자르든 두 개가 있는 거지 보좌관이 동료될까 봐 일부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뭐 태영호 의원의 멘탈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또 전당대회 다음 날인데 다음 날에 마치 막 자기의 모든 것을 그 대통령실이 다 들여다보고 있고 그것이 공천에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가장해서 할 이유는 없어서 이 문제의 수습 차원에서 야 내가 가장했고 내가 그냥 오버했어 이렇게 이제 해서 수습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하나 이 사실은 거의 뭐 이 나온 이야기를 지어내서 할 이야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현실은 사실인데 뭐 수습하려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가장했다 이렇게까지 네, 이민찬 이 부대변인 녹취록 반론 이 있으시죠? 녹취록 유출로 제일 손해를 보는 사람은 태영호 의원이에요. 네. 징계가 진행 중이잖아요. 다음 주 뭐 또 우리 윤리위가 열릴 텐데요. 그러면 제일 급한 사람이 태영호 의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유출 경위나 내용에 대해서 더 명명백백하게 밝히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 갖고 너무 심도 있게 토론을 하기보다는 그때까지 좀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제 우리 장기령 변호사님이 이 공천 문제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제 이 발언과 관련해서 이게 뭐 법률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큰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직선거법 제9조 2항까지 거론하고 나섰거든요. 또 뭐 대통령실을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김영주 의원님 이거 좀 너무 앞서 나간 발언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님 전 의원님 굉장히 믿겠죠. 이렇게까지 본인이 오히려 더 야당의 공격보다 수가 넘는 도를 넘는 공격. 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민주당 입장에서 땡큐라고 얘기를 해야 될 정도의 말씀하신 건데, 근데 왜냐하면 이미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부분도 있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지만 굳이 그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의미가 없습니까? 실제로 대통령께 당신 발언을 해서 매일 대통령께 보고식 드릴 때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게 사실이 안 맞다고 해서 안 믿는다고요. 이진복 수석이 그럴 위치에 있는가? 대통령 스타일에 매일매일 최고위원 발언을 평가하는 표를 대통령에 드리겠냐? 좀 그렇지 과장됐다 않죠. 그런 점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법적 여지도 남긴다는 겁니다. 이런 공격 여지를 남기잖아요, 우선은. 아니 그렇다면 장 변호사님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견해를 좀 종합을 해보면 뭔가 태영호 의원이 전언한 거긴 하지만 이준복 정무수석이 만약 그런 발언을 했다면 뭔가 좀 과도한 어떤 그 대통령을 모시는 과정에서 좀 과잉한 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네. 그 만약에 그런 발언이 있었다면이란 전제가 이제 전제 자체가 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만약에 그런 발언이 있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된 발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발언이 없었다라는 것이 대통령실과 그 태영호 의원 본인의 얘기이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이거 대통령실 수사해라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이게 이러니까 이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원성의 목소리가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에서도 안 나온 얘기들이 먼저 나오고 막 그리고 너무 한참 앞서 나간 얘기죠. 이게 무슨 네.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무슨 수사의 단서가 있어서 수사를 합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막 질러대시는지 참 그 부분이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지금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이제 징계 절차가 개시를
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관심이 많은데 자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까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김두 소장님? 뭐 일단 국민의힘은 일단 이제 오늘 이제 녹취 파문도 있고 한데 그런 맞습니다. 것도 좀 포함해서요. 예, 발언을 가지고 징계를 하기 시작한 게 국민의힘인데 특히 뭐 당 대표를 징계해 가지고 쫓아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징계를 수준이 되게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김종인 대표라든지 이준석 대표 그리고 또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호남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태도나 이런 걸 완전히 전환해서 5.18에 대해서 긍정적 이야기 해오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일종의 무효화 시켜버렸거든요. 이런 걸 보면 뭐 당연히 다음권 정지 1년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공천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렇고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몇 가지 중에서 약간의 뭐 이 학문적 논쟁이 있는 경우에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뺀 것 같은데 그 외에 이제 특히 그 민주당에 대한 아주 저질적인 공격, 그 JMS라고 해가지고 했던 거라든지 이제 4.3 뭐 그 시기에 이게 전혀 엉뚱하게 또 이걸 북한 김일성하고 연결하면서 그 4.3의 아픈 상처를 이제 후벼 파는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들 보면 이제 다음권 정지 1년 이상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비교해 본다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 두 사람을 이렇게 징계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한 6개월 정도로 낮추지 않을까 6개월 뭐 이렇게 정도. 생각합니다. 이민찬 부대변인요? 우선 우리 김준수 소장님 저희 국민의힘의 이제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는 말씀은 그만큼 도덕성이 높고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칭찬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점은 민주당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저희는 우선 이 윤리위 같은 경우는 이런 사법부 판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양형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윤리위원 9분이 치열한 토론을 늘 합니다. 과거 이준석 전 대표 때도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김기현 대표께서 윤리위원장을 임명하시면서 강조한 게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 객관성 이 두 가지인데요. 참 우리 윤리위원들 분들이 첫 사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준, 국민 눈높이와 객관성에 맞게 치열한 토론을 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김영규 의원님. 아까 이민찬 부대변인이 징계 수위가 높고 이 국민의힘이 훨씬 민주당에 비해서는 그 부분에서는 우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과를 봐야죠. 이제 이 말이 증명되기를 바라면 결과를 그대로 본다면 우리 이민찬 부대변인 말대로 한다 그러면 김재원 최고는 한 당권 정지 2년, 표영호 수석 최고도 한 1년 이렇게 가야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면 아예 거의 뭐 제명이나 출당에 버금가는 그야말로 내년 총선에 나오지 않는 왜냐하면 총선에 나오고 공천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최고위원회 출마하시고 득표를 치열하게 하신 분들인데 과연 현실적으로 될까? 그렇다면 저는 더 절충적으로 김재원 최고는 대체제가 있다는 의미에서 당권 정지 1년, 표영호 최고는 6개월 이런 정도로 때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학자적 개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자면 태영호 최고의 발언은 역사적 해석과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네. 정강훈 목사 네. 앞에서 그런 걸 얘기했다가 부인했다 하는 거하고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우리 역사도 조금 다 열어놓고 그런 토론도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약간 김재원 최고는 1년 네. 또 태영호 최고는 6개월 정도 이런 네. 정도의 말하자면 줄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네, 이제 김 의원님이 이 자연스럽게 전광훈 목사 말씀을 네. 하셨으니까 홍준표 이제 대구시장이 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광훈 목사하고의 연결고리를 끊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또 이제 김재원 최고의 징계가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국민의힘이 이제 최근에 지지도가 이제 많이 좀 빠졌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중도 확장이나 이런 측면에서 전광훈 목사 관련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장 변호사님, 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태용호 의원은 우리 김용주 의원님 말씀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들었는데 네. 저는 다르다.
종류가 다르다. 다르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김재현 최고위원은 이제 5.18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들 전원이랑 다 가가지고 5.18 묘소에 참배하면서 사과하는, 반성하는 이제 이런 행사까지 했었는데 그거를 대통령의 뜻을 완전히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 그런 네. 굉장히 중대한 발언이고 네. 전광훈 목사 부분도 이게 처음에 이제 그 사랑제일교회 찾아가서 뭐 이 잘못된 발언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됐는데 또 미국에 날아가고 똑같은 발언을 또 했단 말이에요. 문제가 되는 발언을. 근데 그때 이제 김재원 최고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발언한 내용이 뭐가 잘못됐다. 그러니까는 내가 잘못 반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냥 무리를 빚어서 죄송하다는 정도의 사과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법률로 말하면 확신범 비슷한 그런 그런 행동들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내년 수도권 선거를 생각하면 전광훈 목사와의 이 고리를 끌어내지 못하면 수도권 선거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당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굉장히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수도권 당협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네.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이 그런 점들을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전하고요. 그런데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은 그 발언을 보면 저는 이게 왜 징계 사유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주도 4.3 항쟁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98년도에 네. 4.3 항쟁과 관련해서 공산당의 폭동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네. 그때 그 유족들이 뭐 반발이 있었나요? 근데 이제 이 태영호 최고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 남로당 제주 지부가 폭동을 일으킨 것이 김일성의 사주를 받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응? 네. 북한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건데 그러면 뭐 지령문이나 이런 걸 제시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지는 않으나 이게 토론할 주제 네네. 자, 징계 이제 문제는 아니다. 저희가 일부를 끝내야 될 시간이 돼서 말이죠. 네. 자, 잠시 뒤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